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경험을 쌓게 되지만 때때로 운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운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쌓인 경험은 정말 큰 자산인데요. 이 경험 덕분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인생은 계속 변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항상 생겨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심지어는 90대에도 좋은 운이 들어오곤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만든 사회적 네트워크도 소중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귀인을 만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기 개발도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안은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운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약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운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저는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0대에 접어드셨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인재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자 서윤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이 잘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유모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인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애틋해져요. 그동안 묵묵히 있던 산이 기분 좋은 웃음을 보였다. 숨을 쉬고 있는 한 행운을 만날 기회는 있어요. 실제로 사례들을 살펴보면 60대 이후, 심지어는 90대에도 좋은 운이 들어오곤 했어요. 그 운을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서윤의 말에 재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이제는 걱정할 일도 별로 없는데 여전히 오빠네 조카들을 키워주며 힘들어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기시라고 해도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즐기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 서윤이 재현의 말을 이어받았다. 문제는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념은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이죠. 문화권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미주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그 결과 비슷한 운의 흐름하에서도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죠. 서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다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할 때 불안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저 사람은 40대에 이만큼 이루었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의 시간표와 나의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만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나에게는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법이에요. 늘 그랬듯 서윤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호정은 서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만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든든하게 응원을 받는 느낌이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나치게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겠다. 호정이 위로받는 사이 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울러 60, 70대 이후에 좋은 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시니어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행운이 빛을 발하도록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76세에 시작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다. 따뜻한 시골 풍경을 담은 풍속화를 그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림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60대의 남편을 잃고 취미 생활로 자수를 즐겼으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림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보고 경험했던 미국의 시골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네 지인들에게 1에서 3달러씩 받고 판매되던 그녀의 그림은 우연한 기회에 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었다. 이후 그림들이 뉴욕에 전시되면서 조용히 살던 시골 할머니는 일약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늦은 나이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88세에 마드모아젤 잡지가 주관한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표지 모델로 기용하는 타임지는 93세의 할머니를 표지에 실었다. 그녀가 10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날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정력적으로 활동한 다작 화가이기도 했다.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30여 년간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 심지어 그중 250점은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이었다. 자신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모지스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80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남자. 중국의 전한시대. 기원전 200년에 태어나 하급 관리로 일하던 공손홍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의 면직 이유는 죄를 지어서다. 요즘으로 치면 말 그대로 직장에서 잘린 것이다. 공손홍은 고향인 바닷가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다. 언제 관직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지만 그는 손을 놓고 좋은 운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생업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고 특히 춘추를 읽고 학습하는 데 몰두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갔다. 당시 한무제 유철은 천하의 포고령을 내리고 인재를 찾는다. 공손홍 역시 이미 60줄에 접어들었음에도 학문적 기량이 뛰어났기에 추천을 받아 황제를 모시는 박사에 임명되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으나 그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진 않았다. 사신으로 흉노족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올렸지만 황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공손홍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차분하게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이 지나고 공손홍은 70세가 되었다. 마침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이 치러지고 그는 100여 명의 학자들 가운데 1등으로 뽑히게 된다. 이때부터 공손홍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다. 공손홍, 때를 잘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가. 한서에 이렇게 기술돼 있듯 그는 뒤늦게 인생의 전성기를 만난 진정한 행운아였다. 하지만 그 행운 뒤에는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날 때까지 스스로를 갈고 닦은 시간들이 있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내공 덕분에 그는 운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았다. 특히 일찍 출세한 관리들에 비해 처세에 밝았다. 한 발 먼저 황제의 뜻을 헤아려 주군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도왔고 개인 생활은 항상 검소함을 유지했다. 사기에 따르면 공손홍은 삼배로 만든 침구를 쓰고 밥을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은 한 가지 이상 놓지 못하게 했으며 계모가 죽은 후에는 3년상을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처신하니 평판 또한 좋을 수밖에 없었다.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공손홍은 관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인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에도 자신의 복록을 풀어 친구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유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스스로를 낮추었다. 사실 무제 시대는 재상들의 순환기였다. 12명의 재상 가운데 3명은 처형되었고 3명은 자살했다. 오직 공손홍만이 천수를 누리며 승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에펠레치아 트레일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 1955년 미국 동부의 산악지대 에펠레치아 트레일에서 근무하던 구조요원은 희한한 할머니 한 명을 만난다. 구부정한 자세로 작은 포대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가는 할머니는 잠깐 집 앞을 산책 나온 사람처럼 가벼운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걷고 있는 에펠레치아 트레일은 결코 만만한 등산 코스가 아니었다. 조지아주부터 메인주까지 뻗어 있는 이 트레일의 총 길이는 3,500km. 지금까지 종주에 성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구조대원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하지만 67세의 엠마 게이트우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1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우연히 이곳의 사진을 보게 된 게이트우드는 주변 풍광에 반해 종주를 결심했다. 1955년 5월 3일 조지아주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그녀는 146일 만에 메인주의 커타딘 산에 도착. 트레일 종주에 성공한다. 마지막 산의 정상에서 할머니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른 뒤 다음과 같이 외쳤다. 해냈다. 나는 하겠다고 말했고 그 일을 결국 해냈다. 사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다. 19세에 담배 농장 주인 남편에게 시집와 11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치아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건 예사였고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여성들은 이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게이트 우드는 54세가 되던 1941년 소송 끝에 마침내 이혼에 성공했고 양육권도 지킬 수 있었다. 하루 27km가 넘는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종주가 끝나고 기자들이 묻자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날씨가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개의치 않고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맑은 날에 걷는 것이 더 쉬웠지만요. 이후 게이트 우드는 TV 토크쇼에 출연했고 곳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76세까지 에펠레치아 트레일을 2번 더 완주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총 23,000km를 걸었다. 이는 지구를 반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였다. 그녀는 또 다복한 노년을 보냈다. 살아생전 11명의 자녀, 24명의 손주, 30명의 증손주와 1명의 고손주들을 두었던 게이트 우드는 자손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85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후손들은 지금도 게이트 우드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에게 전하며 그녀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지키고 있다. 전성기. 인생 후반부에 전성기를 맞는 사람들이 좋은 운을 더 잘 활용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무리 유리한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운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서유는 설명을 계속했다. 젊었을 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시련에 대한 내성을 자연스럽게 쌓아온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어요. 무균 상태에서 자라는 것보다 적당히 세균에 노출되며 자라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참석자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또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도 유리하고 새로운 해결책도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상우는 서윤의 말을 들으며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인생 후반부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왠지 응원받는 기분이네. 이어서 서윤이 따뜻하게 덧붙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힘들고 아파봤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요.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인연들도 불러들이게 되죠. 서윤의 설명을 들은 지역이 맞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 주변 사례들을 생각해보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떠들썩하게 입학했다가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잠적해버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소년 등과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일찍 옷을 벗은 검사 선후배들도 꽤 됩니다. 그에 비해 젊은 시절에 공부나 일에서 부침을 겪었던 선배들이 중년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상우 또한 지역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20, 30대의 사업에 성공해 화려한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는 케이스를 자주 봐왔습니다. 유흥에 빠지거나 유명인들하고 어울리는 데만 치중해 사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정치 스캔들이나 금융 송사를 거치며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사례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를 맞는 사례도 아주 흔합니다. 운의 그릇. 서유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자상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의 그릇을 채워간다는 것은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운명에 기대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 자세는 운명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운이란 것은 하나의 가능태예요. 그 가능태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것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지요. 중요한 것은 그 가능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서윤이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반대로 운명과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운명이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운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을 활용하는 데 불리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혁은 인매를 단단히 한 채 두 손을 맞잡았다. 듣고 보니 내가 지방으로 발령받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네. 그럼 그렇지. 운이 언제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라며 투지를 불태웠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하는 데에는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자세였군. 지혁이 문득 생각난 듯 손을 들며 말했다. 작가님, 방금 그릇에 대해 말씀하셔서요. 예전부터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궁금했는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서윤이 싱긋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릇을 키우기에 앞서 그릇을 채우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재현이 손가락을 튕겼다. 아, 채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릇부터 키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후 관계가 틀린 거였네요. 재현의 말에 서윤이 화답했다. 맞아요. 보통 그릇을 채워가는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요. 이런 깨달음이 나중에 그릇을 키울 때 유용하게 쓰이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그릇을 키우는 데 유리한 자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런 자질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뛰어난 자질 하나만 있어도 다른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멤버 모두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참고로 자질이라고 하니까 타고나는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 내 안의 자질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재현이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호정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잘 들어봐야겠다. 혹시 우리 지우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독려하고 키워줘야지. 귀인과 로열티. 그릇을 키우는데 유리한 자질 가운데 가장 먼저 학습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학습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실천적인 배움, 즉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과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성장하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죠. 서윤의 말을 들은 산이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도 그런 배움 중 하나인 듯합니다. 서윤이 맞다는 의미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과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인성의 중요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일전에 호정님께 말씀드린 책임감도 인성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죠. 개방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잔을 들어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서윤이 고개를 들고는 한층 더 또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사실 그릇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귀인을 통해서예요. 물 흐르는 듯 서윤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려면 귀인을 알아보는 안목과 그 사람에 대한 로열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중에 로열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어록 중에 군자는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소인은 이로움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제가 말씀드리는 로열티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이때 상기된 표정으로 인재가 반응했다. 제가 삼국지를 10번도 넘게 읽었는데요. 로열티라고 하니까 제갈량과 조자룡이 떠오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 그런 충심을 바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로망이기도 합니다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대상을 찾기가 어렵죠. 서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답했다. 사실 귀인을 만나서 잘 풀렸다가 나중에 로열티를 저버린 사람들도 꽤 있긴 하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통 끝이 좋지는 않아요. 지역이 동의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해보니 몇몇 사례가 떠오르긴 합니다. 말년에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신문에 사진이 실리는 정치인들이나 퇴직 후 커리어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법조계 선배들이 그런 예가 아닐까요?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멤버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로열티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정신적인 자산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니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로열티의 대상을 선택할 때 특히 신중하실 것을 당부드려요. 한 발 더 나아가 신뢰와 신앙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서윤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이 각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다시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귀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전까지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를 당한 이후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기존에 알던 사람은 경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인재의 말에 멤버들이 다들 동감한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여느 때처럼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귀인을 알아보는 데 있어 유념하셔야 할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귀인이 되는 기준을 그 사람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 인맥처럼 외적 조건에만 두지 마세요. 둘째,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귀인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악연이 될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며 재현이 이해된다는 듯 답했다. 아, 그런 생각들 역시 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열매 없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마라. 명심보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항상 귀인은 아니다. 서윤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교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잠깐 커피 한 잔을 해도 기운이 나고 힘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전화 통화만 했는데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병원 회식에 다녀왔는데 옆에 앉은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열심히 리액션을 해주긴 했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호정이 한숨을 내쉬자 재현도 맞장구를 쳤다. 저도 너무 공감돼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도 매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어요. 어쩌다가 점심이라도 같이 먹게 되면 진짜 기빨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 보는 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상대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지부터 살펴야 해요. 서윤이 잠시 사람들의 표정을 살핀 후 말을 이어갔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귀인이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사실 자신의 에너지는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이들과 가까이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만 빼앗길 수 있죠. 다만 이런 관계 역시 상대적이어서 타인에게 귀인이 된 사람도 나에게는 악연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까지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거나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저를 끌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크게 오해한 거였네요. 다소 허탈한 듯한 재현의 말에 서윤이 살짝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귀인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어요. 둘러앉은 사람들 중 몇몇의 눈썹이 위로 들렸다. 서윤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자 핸드폰을 드시고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 이 친구는 돈이 많은 친구니까, 최근에 좋은 회사로 이직한 친구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사항에 넣지 마시고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별도의 그룹에 넣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사람들과는 당장 인연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해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즉시 불필요한 번호를 삭제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잠시 머뭇거리다 끝내 지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을 살펴보며 잠시 여운을 둔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릇을 키운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상적인 행복은 더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상위 0.1%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즐거움과 욕망은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참석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릇이 클수록 불만족을 느끼기 쉽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똑같이 1리터의 물을 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릇만 10리터라면 여전히 90%를 채우지 못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릇을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죠. 길을 발견하다. 서유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신호로 오는 감정들은 보통 불안, 기대, 두려움, 쾌락 등이에요. 그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바뀌고 결국 각기 다른 운명이 펼쳐지게 되죠. 잠시 생각하던 인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느 때는 감정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서윤이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먼저 감정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고르지 않았을 길인데 감정이 이롭게 작용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좋은 선택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자기 그릇에 점점 더 많은 물을 채울 수 있게 돼요. 그 순간 지역은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떠올렸다. 맞아, 나도 그랬어. 사실 평소 내 패턴을 따라갔다면 오지 않았을 텐데 뭔가 본능적인 느낌이 왔어.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 길이었고. 반대로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감정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 감정 중 하나인 불안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요. 사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불안의 상당수가 과거의 상처나 안 좋은 기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상우가 두 손을 맞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도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 어찌할 새도 없이 불안이 확 올라오곤 하죠. 서윤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상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감정에서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기도 하고요. 잠시 말을 멈춘 서윤이 이번에는 보다 단단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운이란 것은 각자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앞에 놓아주기 마련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또 믿는 것이죠. 진심을 담은 서윤의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감정을 활용해 옳은 길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른 선택을 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 계단 위로 성장할 수 있죠. 그녀의 말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는 듯 집중해서 듣던 인재가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가 중요한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적도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 꼬리표를 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고. 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과거의 아픔과 불안 속에 갇혀 삶을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운명의 키를 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윤은 멤버들에게 잠시 생각할 틈을 준 뒤 이어서 명료하면서도 차분하게 덧붙였다. 여기서 운명의 열쇠를 쥔다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잔뜩 쌓인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잘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분기점이 올 때까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요. 서윤의 말을 경청하던 호정의 가슴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득 차는 것 같았다. 호정은 저도 모르는 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길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의 부담이 한결 덜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 같아요. 호정이 예의 바르게 화답하자 이어 인재가 넉살 좋게 말했다. 선택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진짜 졸업하는 기분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들이 두고두고 힘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지혁이 입을 열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결정 중에 이곳에 나오기로 한 것이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뒤이어 서윤의 따뜻한 인사로 모임은 막을 내렸다. 귀한 인연으로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저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